미얀마 군부가 오늘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1962년과 1988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왜 반복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얀마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미얀마 일부에서는 영국 식민에서의 독립과 아웅산의 죽음 등 과거 역사에 대해 들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미얀마 얘기부터 이 미얀마 민족 간의 분쟁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원인, 이 미얀마의 역사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얀마의 옛날 이름이었던 버마는 어떤 나라였나요? 버마는 사실 은둔의 국가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근데 왕조 시대의 버마는 불교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교 신앙을 책임진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강한 나라였고 초등 교육을 사원에서 승려들이 다 담당했다고 그래요. 사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버마의 주 생산물이 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쌀 수출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 국가였죠. 그 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어가지고 1880년대에 영국 버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벵갈 지역을 달라고 겁도 없이 덤벼갔다가 영국한테 그 뒤로 이제 잔혹한 이제 피해는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덤비기 먼저 덤볐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당시에도 버마는 계속 독립은 꿈꿨던 거죠? 네, 근데 이 독립에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버마 때도 그렇고 이제 미얀마라고 국명을 바꾼 뒤에도 우리는 그냥 버마, 미얀마 그러는데 사실은 연방공화국이에요. 버마 연방공화국,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근데 연방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나라 자체가 원래는 여러 나라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민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족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지역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버마 역사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는 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버마족, 가장 인구가 많은 버마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소수민족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버마에서 독립되기를 원한다. 뭐 영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린 너한테도 빠져나와야겠다. 독립의 독립이네요. 예, 그런 게 주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버마족이 최다 인구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40%밖에 안 돼요. 적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여러 민족 중에서도 독립하고 싶다, 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는 소수민족이 40족이 넘어요. 그리고 대여섯 개는 거의 버마 영토 10%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영토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근데 버마 하면은 이제 떠올리는 것이 아웅산 수치 여사신데 이 지금은 아웅산 수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박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이때는 아버지 아웅산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웅산이 대두는 이 버마가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결국 20세기의 이 식민지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을 가져요. 첫째는 독립이에요. 일단 독립을 해야죠. 근데 독립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독립을 해도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가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대화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막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거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혁명 논리로 확산이 되면서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로나 자본주의로 갈 수 이런 두 갈래 길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저개발 국가, 버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가 농민이야. 그러니까 민중 봉기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 토지를 분배한다거나 하는 식의 사회주의 사상이 훨씬 매력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확산될 때는 항상 지식인층이 먼저 들어와요. 학교에서 배우고. 아웅산이 대학생일 때 이제 요즘 말하는 운동권이 돼서 이제 서클을 만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체제 학생 운동권 지도자였던 아웅산은 독립의 꿈을 꾸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동료들하고 그럼 우리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조국의 독립을 얻을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를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에게 이 도움을 좀 받자.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배를 또 잘못합니다. 배를 잘못 타요? 예, 중국으로 가는 배는 탔는데 네네. 당시 중국이 이 일본의 점령 지역이 많았잖아요. 네. 하필이면 배를 타서 일본 점령 지역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 점령 지역인 곳으로 가요. 어허. 이 푸첸성 샤먼에 도착을 하는데 네. 샤먼은 되게 잘 알려진 중국의 항구 도시죠. 네. 근데 앞불사 일본에 벌써 점령된 곳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일행들이 도착하니까 일본 분들이 보기에 야 이게 호박이 넝쿨채로 둘러왔네. 안 그래도 버마에서 영국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을 지원해줄 세력이 필요했는데 어허. 이들은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어내길 원하고 자기네들은 영국군을 쫓아내길 원했으니 네. 잘 됐다. 우리 그럼 합작을 해보세. 그리고 아웅산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기와 훈련을 대주고 자금과 모든 걸 대줄 테니 당신들은 투쟁을 해라. 훈련도 지원하겠다. 어허. 그리고 아웅산은 오케이. 어허.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많은 뒷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뭐 일본한테 포섭을 당했다. 아니면 아웅산이 일본을 잘 이용했다.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한 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 없었는데 1941년 하이난 섬에 이 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아웅산 일행들이 훈련을 시작하죠. 어허. 다른 엘리트 이 버마 청년들이 그 캠프에 합류를 해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사회주의 청년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우파 청년들도 합류를 합니다. 예, 이 우파 지도자 중에 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웅산 일가와 계속 악연을 이어가는 인물도 있었어요. 어허. 바로 이 내윈이라는 사람인데 네. 내윈 장군. 네. 우리가 버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좌우간 이때 모인 청년들이 이 30인의 동지들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버마 독립의 초석을 만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30인 동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파벌이 여럿 있었어요. 지역 기반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좌파 우파 대립도 있고 그 안에 또 이파 저파 있어가지고 정체성은 부족하지만 깃발은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게 된 겁니다. 아무튼 30인 동지는 이제 그렇게 모여서 1941년에 버마 독립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42년에 일본이 버마를 침공할 때 버마 독립군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영국을 몰아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전투는 별로 안 했고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때려부시는 역할을 이제 버마 독립군이 했어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버마를 사실 별 자원도 없다면서요. 네. 왜 공격한 건가요? 그러니까 버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버마의 전략적 위치가 갑자기 중요해진 거예요. 이때 사실 제일 중요한 전쟁은 중국이었죠. 영국의 중요한 자원이 인도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치고 가려고 해서는 버마를 확보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인도 침공이 힘들어지니까 중국이 인도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려면 그게 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야 된다. 길목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인도에서 이제 일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네네. 영국을 몰아내자는 또 아웅산 같은 인도 사람들을 모으면
거대한 힘을 얻게 되잖아요. 버마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표면적인 원인인데 근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건 딴 데 있어요. 그래요? 예, 일본에게 공격을 당하던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는 네. 전쟁 물자가 필요했죠. 그렇죠. 전쟁 물자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전쟁 물자를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들의 생명줄이 바로 버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버마 그 연합군의 전쟁 물자 지원이 네. 버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보급로의 이름이 버마 로드라고 불렀어요. 야. 이 이름은 버마 로드지만 사실 건설 자체는 중국 인력이 들어갔어요. 어허. 20만 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이 중장비도 없이 그 험한 산길과 강과 모든 것을 개척을 한 겁니다. 중장비도 없이. 예, 하늘에서 보면 그 길 기가 막혀요. 네. 나중에 뭐 완성이 돼가지고 그 로드를 따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게 그냥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그랬대요. 그래요? 그냥 정상적으로 공격 안 받고 가도. 되게 어찌- 긴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희생된 끝에 1938년 개통이 됩니다. 이게 이 버마 로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버마 로드를 통해서 전쟁 수행 물자가 중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군이 쉽게 전쟁에서 이겼겠죠. 네. 그러면 중국이 항복을 해버리면 네. 중국에 있던 일본군 전력을 다른 전선으로 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전선에 있던 연합군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죠. 바로 다가오게 되는 네. 거죠. 연합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이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일본군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일본 입장에선 요 길목을 딱 쥐어잡으면 중국을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언제 버마를 공격한 거예요? 버마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은 1942년 1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이 버마 전선에 전개된 연합군의 전력에 비해서는 아주 막강한 육상, 공중 전력을 투입을 하죠. 일본군은 이 버마 로드가 시작하는 랑군부터 차근차근 공략을 합니다. 예, 당시 미얀마에 주둔한 영국군은 겨우 2개 사단뿐이었어요. 어허. 보급과 장비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어요. 일본군 폭격에 맞서서 이 프라잉 타이거스와 그리고 버마에 전개돼 있던 영국군 이 비행 전력이 항공 전력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뭐 밀려오는 일본군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1942년 3월 7일에 가볍게 수도 랑군을 일본군이 함락을 시키고요. 중국군이 이 버마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참전을 했지만 중국군 역시 가볍게 격퇴를 당합니다. 아하. 이 만달레이와 미치나를 점령하면서 버마 로드는 완전히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숨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영국군이 그래도 뭐라도 해줄 줄 알았죠. 하지만 네. 영국군도 두 손을 들고 인도로 아예 철수를 해버립니다. 거기 그냥 두고. 영국은 결국은 인도만 나는 일단 막아놓으면 돼라는 생각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영국한테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군의 전력이 어디까지 투사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인도는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전을 짜보자 이렇게 됐겠죠. 18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미얀마는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당시 대학생이던 아웅산은 반영 저항 운동으로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게 된다. 1941년 아웅산은 버마 독립군을 창설하고 일본군과 손잡고 미얀마에서 영국군을 몰아낸다. 일본은 미얀마의 옛 수도 양군을 차지하고 영국은 인도로 철수한다. 버마 로드가 봉쇄가 되면서 연합군은 이 인도 북동부의 아쌈주에서 비행기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쿤민까지 항공 수송으로 물자를 보급합니다. 근데 히말라야라는 산맥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냥 보통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군 수송기로 바로 직선으로 못 가고 삥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간 거예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렸겠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수송기를 지금 수송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용량이 정말 작아요.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되니 기류가 또 세니까. 그렇죠. 산의 고지대니까 이게 이 히말라야를 통과하는 걸로 이들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허. 이 버마 자체 지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겨우겨우 히말라야를 뚫고 와도 이제 안개 지역을 이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산 역시 안개만 있으면 되는데 버마에 있는 산이 2만 피트가 넘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안개에 그런 산들이 쫙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자를 수송을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중 수송으로는 정말로 이 거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다시 육로를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버마 북부를 다시 재탈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마 북부에 대한 공략 작전이 실시가 되죠. 물론 버마가 길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음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최악의 전쟁터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보통 태평양 전쟁 때 3대 지옥의 전쟁터라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군도랑 네. 뉴기니 그리고 이 버마 전선인데 음.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모험 영화 보면은 네, 네, 네. 정글에 뭐 악마가 살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무슨 거짓말 같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면 죽어요. 빠져서. 빠져서가 아니고 동물 시체나 이런 게 쌓여 있거든. 그런 데를 푹 밟으면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질식해서 쓰러져요. 그러니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피면서 푹푹 쓰러져 죽으니 그게 악마네. 악마지 뭐. 그리고 실제로 정글을 가보면 네. 정글을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한 낫에 들어가요. 네. 정글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예, 그리고 습기가 그냥 이건 우리 장마철 습기 있죠. 네. 온몸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가닥가닥을 누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안개도 뿌옇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무 흔들리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제일 끔찍한 게 그 모기랑 진드기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여름밤의 모기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만하겠죠. 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연기가 일어요. 막 수억 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보약해. 와. 사람을 감고 다녀요, 진짜. 한국에서는 여름에 이렇게 모기가 성행할 때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모기를 쫓잖아요. 네. 거기서는 모기한테 언제 물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이 물리면 무감각해진다. 그냥 새카맣게 덤벼서 온 피부를 다 물어버리니까. 병 안 나나? 예, 근데 쇼크로 진짜 지옥이네. 진짜 이렇게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전쟁터가 엄청나게 네네네. 치열했던. 그렇죠.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총을 맞아서 전사한 사람보다 그냥 가다가 사망한 사람이 많다.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었나요?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비전투 손실이 10배가 넘어요. 물론 10배요? 예, 어느 전쟁이나 전투 손실보다는 비전투 손실이 많은데 여기는 비전투 손실이 10배가 넘고 한 번 전투하고 나면은 신체 검사하면 다 전투 불능.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서 이제 서로 패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연합군의 반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미군은 스트렐이 지휘하는 미군과 중국 장개석 군대에서 뽑아낸 중국과의 연합군. 영국군은 이제 슬림이란 장군이 지휘하는 14군인데 여기도 사실은 영국 백인 병사는 절반도 안 되고 인도군, 인도 병사, 구르카 그리고 이제 버마 소수 산악 지역 부대들 이런 식의 완전 연합군이었어요. 영국군에 소속된 백인조차 영국 백인이 아니라 영연방, 뉴질랜드, 호주군 그야말로 연합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버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버마 사람들은 일본과 손을 잡잖아요. 그것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웅산의 버마 독립군은 일본과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지역이 이제 아라칸 지역이라고 소수민족은 연합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일본 너무 편에 많이, 붙고 네. 그 중에서도 주로 산악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소수민족들은 또 영국 편에 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종족들이 또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버마 내부 안에서도 엄청 갈라지네요. 정말 복잡하네요. 연합군의 반격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을 하나요? 결국은 이제 연합군이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1945년 1월이 되면은 그 버마 공로를 탈환을 하고 만달레이와 랑곤을 탈환하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기무라 효타로라는 장군이 이제 새로 부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그 연합군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때는 사실은 병력은 어떻게 보면 비슷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일본군이 수세에 몰리니까 1차 방어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1945년 3월 20일에 만달레이라는 곳을 함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랑군만 남아요. 바로 요 시점에서 아웅산과 슬림이 만나게 됩니다. 야, 이야기의 시작 아웅산이 드디어 연합군을 만났군요. 그렇죠. 첩보가 들어와요. 그 아웅산이라는 버마 독립군 지도자가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일본군이 이게 또 잔혹한 짓을 네, 많이 네. 해가지고 아웅산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영국보다 더 심하지 착한 애들도 아닐 뿐더러 아무래도 괴뢰국을 만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림과 아웅산이 비밀리에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도 옛날에 임시정부가 이 고난을 겪었는데 독립국가로 대우해달라는 간단히 말하면 네. 너와 내가 같이 일본하고 싸울 텐데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동맹군으로 넣어달라 했더니 슬림이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 니네는 국가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래갖고 이렇게 신강의를 하는데 결국 전술적으로 타협을 해서 네네. 영국군 회화부대로 예,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은 아웅산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왔는데 영국군 장교가 감히 나만 너러는 게 무섭지 않았니? 라고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아주 아웅산이 당당하게 영국군 장교가 약속을 했는데 믿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슬림이 그렇게 영국을 믿는 애가 왜 우리랑 싸우냐. 그때 아웅산이 이렇게 말해줘. 나는 영국이나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외국인이 지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때 훅 넘어갔대. 얘 솔직하네. 걔들한테 어필할 때 가장 좋은 게 솔직한 거예요. 슬림이 아웅산을 만나본 다음에 평을 하는데 네. 야심차고 부도덕한 게릴라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 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양심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크지만 그래도 애국자다 이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니스트 이러면서 얘 밀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노골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은밀한 지원을 해줘요. 이제 재미난 게 이 버마군이 다 일본한테 훈련을 받았잖아요. 네. 버마 독립군 애들이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사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 얼굴 구별 잘 못해요. 네. 근데 갑자기 영국군 앞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야. 깜짝 놀랐다. 당신의 편이라고. 이게 병사들 입장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죠. 그래갖고 상부에 보고 들었는데 얘들 믿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하게 되면서 양쪽이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죠. 이 그 스티로엘 장군의 미군 주력 부대와 영국의 14군이 계속 이 전투를 지속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수도인 랑군을 점령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연합군은 야 이제 무르익었으니 랑군을 점령을 하자라는 시점까지 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발동을 하는데 랑군 탈환 작전 혹은 오퍼레이션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드라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라큘라였습니다. 미얀마 수도를 수복하기 위한 이 작전은 영국군의 이 공수 그리고 상륙 병합 작전입니다. 이 작전 자체는 1944년에 벌써 입안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합군 사령부의 이 미얀마 수복 계획의 일부입니다. 입안을 했던 당시에는 상륙정이나 침투 수단이 미비해서 잠정 연기가 됐었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군 14군이 랑군에서 64km 밖까지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에 직면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5월 1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몬순은 조만간 오니까 안 되겠다, 그냥 작전을 해버리자. 그리고 5월 1일 구르카 공수대대가 란붕강 초입 엘리판트 포인트에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안포 진지를 확보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강에 매설된 기뢰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인도군
26사단이 간 연안에 상륙을 해서 일본군이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니까 아예 그냥 도시에서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전투를 소개하는 건 이때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 때에는 어떤 전쟁의 활약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는 영국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전투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예, 전투는 7월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일본군의 패배로 끝났고요. 약 2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버마는 다시 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사실 2차 대전 때는 이미 카이로 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는 해방시킨다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만 단계적인 거였죠. 그래서 영국은 버마를 자치령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려는 계획 자체는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걸 이어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버마 독립군의 활약과 그간의 활약 때문에 아웅산이 이 버마족의 대표자처럼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영국 사람들과 대표로 회담도 하고 그 당시 그 마지막 영국 총독이나 영국군 주둔 그러니까 현지에 있던 영국 사람들은 아까 슬림처럼 아웅산은 이 사람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어니스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가 좋았대요. 그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이란 약간 애매모호한 네.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을 기초로 이제 임시내각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인수해야 되니까 이때 아웅산이 특히 주목받는 것이 카렌족이나 샨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영국 편에서 싸웠던 또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각 자리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 여기를 독립하면 너희들도 차례로 독립시키겠다 약속을 해요. 물론 그 약속이 지켜졌을 거냐는 건 모르는 일이지만 자관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도 버마인들이 아웅산을 존경하는 것은 그런 소수민족과의 관계, 탄압했던 소수민족들도 이렇게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진짜 열린 내각을 만들죠. 네, 정말 독립을 코앞에 그럼 이제 두고 있는데 아웅산이 독립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네, 이제 정부 이양이 거의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1947년 7월 19일에 유엔 무슨 건물이었다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내각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화 같은데 한 대의 찝차를 타고 4명이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는 회의실 앞으로 가서 경비원을 쏴 죽이고 안으로 난입해요. 그러니까 딱 기관단총 들고 들어오니까 아웅산이 벌떡 일어났는데 바로 쏴서 아웅산이 즉사하죠. 이때 겨우 32살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테이블에 있던 내각에다가 난사를 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스터리한 게 겨우 4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정문이나 이런 데를 그냥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웅산도 걱정을 했었대요. 이 군부 동향도 심상치 않고 그 30인 동지회가 이미 다 분열되어 있었고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문도 막 돌았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경비가 허술하냐. 그리고 이 사건을 책임지고 누군가 이제 처형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건 안 믿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주모자가 누군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되어 있어요. 내부에 동조자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그 중요한 열린 내각의 이 중요 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맞아. 4명이 찌푸타고 들어와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의심을 받아요. 영국이 배후 아니냐? 제가 영국을 비호해 주려는 건 아닌데 영국 입장에서 여기 아웅산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아, 그치. 네. 그래서 관계가 근데 좋았어. 또 굳이 찾아보면 어니스트인데? 네. 굳이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여간 모르겠어요. 아직 결론이 확실히 안 났어요. 안에 파벌도 많았고. 하지만 뭐 어찌 되었던 버마는 독립은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다음해인 1948년 1월 4일에 버마 연방으로 독립을 하고 그 부의장이었던 우누가 수상에 취임합니다. 부의장이 범인이네. 아니요, 이 사람 학생운동 때부터 동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다가 1958년에 육군 사령관이었던 내윈, 아까 하이난 섬에서 아웅산의 라이벌이었고 우파 지도자라고 불렸던 내윈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62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우파였던 사람이 무색하게 그 유명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시행을 하죠. 네, 1962년에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3년에 군부 정권의 독재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어둠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모든 군부 독재가 그렇듯이 극심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위반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의회 정부 내각과 소수 민족 정치 지도자들이 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인 장군의 26년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미얀마는 고립된 은둔 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버마지 사회주의 특징이 하나가 세국 정책이에요. 아예 다 그러니까 막아. 세국하고 쌀만 농사 지어 먹고 살겠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그렇게 독재로 탄압을 하면은 어딘가 뻥 터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아웅산은 미얀마 독립을 위해 영국의 슬림 장군과 비밀리에 만난다. 버마 독립군과 손잡은 연합군은 전쟁에 승리하고 일본은 퇴각한다. 연합국의 승리로 미얀마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아웅산은 미얀마를 대표해 영국령에서 독립을 추진하던 중 암살당한다. 1948년 미얀마는 독립을 이루지만 1962년 육군사령관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후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되고 군사 정권의 독재가 시작된다. 독재 정권에 신음하던 민중들이 1988년 8월 8일 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랭군에서 네윈 장군 군부 독재 통치와 비참하고 비현실적인 버마 사회주의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민주화 8888 봉기라고 합니다. 근데 뭐 또다시 독재 군부 정권은 언제나 그러죠. 이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를 합니다. 아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화가 그때 잠깐 이루어졌어요. 그 정권, 네윈 정권은 물러나고 다른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이후 2015년 총선거에서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하면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53년간의 이 군부 지배가 드디어 끝납니다. 문제는 헌법 개정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군사 정권 당시 제정한 헌법에 따라서 군부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압승을 하면 헌법 개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헌법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속임수 같은 게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군이 벌써 25%를 가져갔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군부가 25%를 가져왔을 때는 니네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우리 없으면. 이미 머리를 써둔 거죠. 그렇죠. 예. 그 누가 100% 선거에 압승을 해가지고 모든 맞아요.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좀 애매한 민주화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단순히 민주정부와 군부와의 정치적 싸움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민족 갈등, 지역 갈등,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니까 이런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아니라 유엔에서도 못한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쿠데타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독립이 되고 과도 정부가 있은 뒤에 그 쿠데타가 1차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독재가 됐고 그리고 나서 8888 민주 봉기가 일어나고 민주 정권이 쓰려고 하는데 다시 군부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2015년에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2020년에 3차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또 이제 수렁으로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희 그 아웅산 암살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구금당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다 그 2015년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구금돼하고 구금돼요. 남편도 결국 얼굴 못 보고 네. 헤어졌고.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또 금방 뒤집혔어요. 그죠. 예, 미얀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지만요. 이 군부에서 오랫동안 독재적으로 좀 운영을 해왔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독립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과도 정권이 생기기 전부터 군대가 먼저 형성이 됐어요. 네. 희한하게. 처음에는 군대를 민족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버마인이 제일 많으니까 40%. 예,
버마는 2개 대대를 줬고 다른 민족들은 소수 민족들은 1개 대대씩 주고 연합 대대를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평하게 줬는데 그 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군대에서 권력을 가지고 국방을 논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생긴 정부랑 알력 싸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얀마가 순조롭게 민주화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전해진 속보가 세계를 또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이놈의 비상사태는 뭐 그냥 시나리오인가 봐요. 무조건 등장하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동맹이 지난해 2020년 11월 8일 치른 총선에서 83%를 득표해 하원 의석 440석 가운데 315석을, 상원 의석 224석 중에는 16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군부와의 권력 균형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 민간 정부를 군부가 그냥 무조건 누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가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가 성명을 발표했죠.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미나옹 훌라잉 국방총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되었다. 과거 군사 독재를 펼쳤던 내윈이 아웅산 수치를 감금했는데 또 감금을 했습니다. 반복되네요. 근데 사실 반복 속에서 그래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죠. 네. 조금 변화가 있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이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 버마는 한 가지 사태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이 다시 민주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네. 완전히 끝이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이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군부는 이번 쿠데타를 두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2월에 열린 총선에서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발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독재의 다양한 억압을 겪고 온 미얀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좀 깨닫고 가면 좋을까요? 결국 미얀마 사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 짓는 가장 큰 죄는 후세에게 갈등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을 만들어서 넘기기까지 해서 시간이 갈수록 2중, 3중으로 첩첩이 쌓아버린다면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최악의 사태로 가게 되는 건데 미얀마가 잘 해결되어서 그런 합병증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면 세계적으로 고마운 일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군부 그 서슬파란 독재의 봉기를 했잖아요. 888 봉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력이 있는 미얀마 민중인이 분명히 이번 쿠데타도 다른 민주화 물결로 분명히 이겨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과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미얀마 민족에게 꼭 민주주의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나라는 암흑 속의 나라, 정보가 없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많은 시민 기자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이 일을 나가 있는 국민들이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역사상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멘탈의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이슬람교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 300명이 7개월 동안 바다를 떠돈 끝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 해변에 상륙한 뒤 구조됐습니다. 미얀마가 62년 동안의 영국 지배를 벗어나 버마 연방으로 독립하는 순간이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탄압해왔다.
수십 년 동안 박해와 학살을 당하다 보니 배를 타고 미얀마를 탈출하는 로힝야족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선뜻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다 보니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와 로힝야족의 뿌리 깊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민지입니다. 지난 11월 미얀마에서 총선이 치러졌죠.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이 이끄는 집권주민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한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게는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수민족의 아픔, 로힝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의 로힝야족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이자 배우인 정우성 씨도 이 로힝야족 난민에 관심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입의 우려로 인해서 입항을 금지당한 로힝야족 수백 명이 탄 배가 남아시아 해상에서 지금 떠돌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고요. 이 로힝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요? 로힝야족의 어원은 뭐 정확하진 않다고 하는데 보통은 로항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해요. 이 로힝야족이 사는 동네가 아라칸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로힝야족 난민, 로힝야족 학살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 로힝야족과 미얀마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요게 로힝야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세기 또는 지금까지 겪고 있는 많은 그 소수민족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이 되게 보편적인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19세기 말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지배하게 되는데 로힝야족 갖고 얘기를 하자면 이 지역에 19세기 말에 영국이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이 버마니까 버마하고 전쟁을 해서 이걸 지배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네. 아프리카의 뭐 3분의 2 가까운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둘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주둔한 영국군 전체가 4,000명, 5,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갈등이나 종족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지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국 내에서도 수많은 나라에서 통치의 원칙이 분열시켜 다스린다. 이걸 분할 통치라고 하는데 이건 결코 제국주의 국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강력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그걸 조장해서 다스릴 때는 더 심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서 좀 핍박받던 사람, 소수민족, 그것도 아주 소수민족은 안 쓰고 2등, 3등 이런 애들을 이제 권력을 줘서 다수 1위 종족을 지배하는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종족 간의 갈등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철수하게 되면 묵었던 갈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평화롭게 살던 지역에 만약에 누가 와서 제국주의가 와서 이간질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갔을 때는 얼마든지 화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싸웠니? 이럴 수 있잖아요. 쟤네만 없으면 돼. 이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게 되는데 대부분 이게 안 되는 지역은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인류 역사라는 게 원래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족, 부족, 씨족 하여간 어떤 집단과 집단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 특히 국가라는 어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리스라고 그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뭐
이타카와 마케도니아의 갈등은 우리가 볼 때는 지역 갈등으로 남아 있어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제국주의 하자는 영국도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잉글랜드는 아예 뭐 따로 노는 것처럼 해요. 네. 하지만 국가라는 목적에서는 단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 하면서 올 때까지도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전 역사가 우리에게 안 알려졌어요. 네.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부족을 말살해 버렸는지 몰라요. 네. 평화롭게 살던 지역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오기 전부터 갈등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미얀마도 대체로 보면 그 주류 종족이 버마족인데 그 2차 대전 때 기록에 보면 저지 버마인, 고지 산악 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게 뭐 카친족, 카렌족, 뭐 다양한 족이 있거든요. 네네.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면 이들이 과연 처음부터 산에 살았느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르는 오랜 갈등의 역사 속에서 센 종족이 쟤들을 학살해서 산으로 쫓아버리고 아하. 저지에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제가 로힝야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명 국가들이 가보니까 그전 역사가 없어도 모를 네. 뿐이죠. 그 갈등이 있는데 만약에 제국주의 국가가 들어가서 이거를 갈등을 해놓으면 이들이 떠나갔을 때 사실은 2중, 3중의 그 갈등이 생기고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만들어서 다양한 부족이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원초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한번 통합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더 불거지는데 근데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그곳의 그 부족의 느낌이 종교도 그렇고요. 계속 거기서 살아왔던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하. 그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느냐? 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이 영국 제국주의 시절 정도쯤에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불법 외국인이다. 라는 논리를 계속 피고 있고요. 난민 같은 존재네요. 아니죠. 영국이 끌어들여서 원주민을 탄압하게 해서 끌어들인 칭영 종족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죠. 제국주의의 잔재다. 하지만 로힝야족을 지지하는 세력들 지로는 네. 이들이 8세기부터 벌써 이 미얀마 지역, 특히 아라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이쪽 지역으로 와서 이슬람 종교를 퍼뜨리고 무역을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결혼을 통해 정착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영국 제국주의가 데려온 외세 세력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자생 세력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1000년의 역사인데요, 그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들이 언제 미얀마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며 그럼 언제 간 거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1784년 미얀마 군이 이 아라칸 그때 당시에는 아라칸 지역이 자치주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미얀마 점령군을 피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파키스탄인데 그때 당시는 벵골이었죠. 벵골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죠. 벵골 호랑이 있는 그 벵골. 예. 그래서 그때 있다가 또 이제 영국이 다시 이 버마를 차지하니까 그때 다시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이 로힝야족 그리고 로힝야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좀 맹점은 있어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처럼 생겼어야 되지 않냐? 예. 근데 그분들이 아랍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설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고 이 모든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모든 분란의 시작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분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은 영국 제국주의의 잔재다. 한쪽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거 뭐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영국이 사실은 끌고 들어왔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 보면 영국의 힘을 좀 등에 업기는 업었었나 보죠. 이것도 어느 부족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통합 단계가 있기 전에
부족들 간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록을 몰라서 이제 잔인한 게 되게 많아요. 많았죠. 네. 그때도 무조건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나중에 뭐 국가가 좀 만들어지면 그 인위적인 학살을 하면 안 된다거나 좀 이런 말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도 처음 국가가 만들어질 때 보면 은나라 때 저기 왕릉 발굴에 보면 수백 명을 순장을 했는데 순장해버리고. 네. 이게 이 순장도 무슨 종이나 이렇게 자원 순장이 아니고 보면은 전부 손 뒤로 묶고 그러니까 보면은 한 마을을 통으로 잡아온 거예요. 아니면 한 종족을 통으로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계까지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 후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네. 이런 거를 깨닫기 전에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있던 단계에 종교까지 다른 상황에서 외세가 들어와서 니네 많이 당했지. 우리 힘을 믿고 죄를 해. 이러면 또 뭐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얘기 또 하면 우리는 그 전에 더 학살 당해서 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해 보복을 이루던 관계 중에서 누가 들어와서 힘의 역전이 벌어지니까 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던 과중에 또 하필이면 일본 제국주의가 또 뻗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영국이 지배하다가 이번엔 일본이 지배를 하게 되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편이 또 갈리는 거예요. 아, 그 중에서도 영국 편, 일본 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외세가 들어왔는데 외세가 또 들어왔어요. 네. 또 싸워요. 그래서 영국이 지배할 때는 오히려 로힝야족을 많이 좀 대우를 해주고 어허. 버마족을 탄압하는 데 어허. 썼기 때문에 그때 학살 사건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또 얘들을 막으려니까 이 지금은 미얀마, 그때는 버마죠. 버마군하고 같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걸 막기 위해서 2개 사단이 있는데 네. 하나는 버마인 사단이고 네. 하나는 그 나머지 여러 부족. 아, 로힝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족. 이걸 간단히 말하면 높은 데 사는 사람하고 낮은 데 사는 사람. 물론 중간에 영국군 다 섞여 있어 혼성부대인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저지에 사던 버마인들은 다 집으로 가더래요. 내가 굳이 영국을 위해서 왜 싸우지? 니들은 우리 탄압했잖아. 그럼 영국과 일본 싸움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 엄청나게 탈영했대요. 근데 이 고지 부족들 이거 영국 돌아가면 우리 큰일 난다. 아주 필사적으로 같이 써.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전쟁 끝나니까 또 문제가 된 거야. 너희들 일본 편 들었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게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착했냐? 얘들이 또 들어와서 영국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못되게 굴었잖아. 그러면 너희들 그때 누구 편 들었지? 이런 식으로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럼 산악부족이 그렇게 싸울 때 로힝야족도 같이 있었나요? 근데 그거는 좀 저도 민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구 말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 그걸 검증할 만큼 우리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버마라는 지역이 워낙 정글도 심하고 이 교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런 게 좀 폭력이 심했대. 중앙 집권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워낙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힝야족도 소수 부족 중에서는 큰 부족이고 자잘한 부족이 되게 많은데 당시 버마 지역에는 다코이트라고 불리는 산적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치안이 부재니까 산적이나 마적 같은 또는 좀도둑이 많았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폭력이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직 문명화도 되지 않은 뭐 부족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이 영국이 당시 세계를 다 여기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버마 지역에서 이런 지역 지방 폭력 산적들의 폭력성은 동남아 지역보다 훨씬 세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벵갈오랑이 있는데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엄청 셌겠죠. 특히 산악 부족들은 굉장히 셌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추정입니다.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서 하다가 흡수되거나 먹혀버린 부족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버마족이 흡수됐을 거고 흡수되지 않고 산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고하고 세고 또 그동안 맞고 살았기 때문에 강인해요. 베트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렇게
강한 이 산적들이나 이 잔인한 어떤 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넘버 1 버마, 그 넘버 2 로힝야, 영국의 힘을 받았던 로힝야. 근데 이 로힝야족이 나중에 버마 민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진 거죠. 그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1942년에 아라칸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 네. 영국한테 무장 지원을 받은 이 로힝야족이 일본군하고 싸우라고 그랬더니 그렇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라쿤족인가 그 지역 저지대 가서 마을을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얘들 패는 게 더 자기들은 일본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성향이 꽤 있었다고 그래서 당시에 그 친형 성향의 이슬람 주민을 로힝야라고 그러고 버마 민족주의 성향의 그 라카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라카인들은 또 버마를 독립시키자 그래서 일본군한테 협조를 했다는 거죠. 아하. 그랬더니 영국 애들이 로힝야족을 해서 제대로 좀 싸워라 일본군하고 싸우라 그랬더니 우리는 저쪽에 가서 라카인을 잡겠다 그래서 큰 학살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2년 3월 북부 아라칸에서 온 로힝야족 2만 명이 그 라카인과 카렌족 5천 명 정도를 살해했는데 이게 문제는 또 같은 이슬람 교도도 있고 또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보복이야. 우리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학살 당했어. 이게 또 보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이 관계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솔직히 들어가서 누가 먼저 때렸니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웃기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로힝야족이 영국 편을 들어서 그냥 싸운 것 자체가 불교도 니네들이 너무 싫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면 당시 영국이 만약에 로힝야족 니네가 우리랑 같이 해서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워준다면 나중에 아라칸 이 지역을 이슬람 자치구로 만들어줄게 라는 또 이 달콤한 사탕을 던진 거죠. 이전의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 줄게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지들이 선진국이면 이걸 어떻게 안 싸우게 해서 잘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넘은 거죠. 그거는 제가 영국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영국 정치가 내에서도 반성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 영국이 들어갔다 나온 나라들은 다 쑥대밭 그래서 경계선 들고 제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 제국주의 할 때 제일 잘못한 게 소수 부족 갖고 다수 부족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그쪽에 하는 말인데 이주를 시켜서 딴 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집어넣어서 아예 그냥 그 지역 원주민을 그냥 한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라고 자기들도 반성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로힝야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 우리 이슬람 국가 탄생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 행위를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본군하고만 전투를 한 게 아니고 당시에 라카인 불교도들은 일본군의 편에 섰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에 지배된 버마를 독립시키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독립을 시켜줄 존재다. 라면서 그쪽 편에 이제 서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로힝야족은 일본 편이면 일본이겠지 하고서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 전부터 안 좋은 역사가 있었던 이 두 종교가 틀리고 민족이 다른 집단이 이제 총까지 쥐어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하네요. 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의 힘을 지원받은 로힝야 이슬람 그리고 일본의 힘을 지원받길 원하는 라카인 불교 요 싸움인데 결국은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데 로힝야는 영국 따라서 나가든지 뭐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뭐 해야 되나요? 그때 영국도 좀 미안했는지 이게 여기서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나 봐요. 그때 이제 그때 버마 독립의 영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웅산인데 이제 불러다 놓고 이게 버마를 독립시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보장해라. 근데 이것도 양심에 해서 그런 건지 싸움 계속 시키려고 했는지 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렇죠. 1885년 영국은 미얀마의 식민 지배를 쉽게 하려고 방글라데시에 있던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킨다. 다수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이 중간 지배층이 되자 갈등과 적대감은 극에 달한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영국이 지배하는 미얀마를 공격한다. 일본은 미얀마를 앞세우고 영국은 로힝야족을 지원하면서 갈등을 부추긴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본격적으로 탄압한다. 지금 미얀마 상황에서 이걸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 단계의 어떤 거는 속셈이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웅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과거의 원한을 잊고 하자. 근데 또 아웅산이 암살당하잖아. 그렇죠. 폭파 사건. 네. 그러고 그때 소수민족들이 또 대응이 달랐대요. 누구는 적극 협력하겠다. 우리는 못 잊어. 우리 독립시켜줘. 막 이런데 아하. 로힝야족은 오히려 소수민족 중에서 센 편이어서 권력이 제법 있었는데 1962년에 이제 버마의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네. 오히려 소수민족들을 이제 누르자로 가면서 로힝야족이 시민권조차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저 어렸을 때 아웅산 폭발 사건 막 이래가지고 엄청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돌아가시고 막 이랬었는데 이때 이후에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오히려 강경파 노선이 생겼고 이러면 로힝야는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버마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불교 중심의 국가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 로힝야들에게는 계획적인 차별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시민권을 안 준다는 의미는 그냥 그럼 투표권만 안 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육권도 없고요. 주거의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통행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아니네요. 그냥 그림자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니까 벌써 로힝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대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나는 국민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진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장투쟁. 순종을 해서 그림자 국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무장투쟁을 개시를 했겠죠. 네. 그 전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그냥 버마인 할래. 나 이제 로힝야 안 할래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입을 하겠다는 로힝야족들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당시에 버마 정부가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래? 그러면 니네가 거기서 대대로 살았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 근데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없나? 자료를 남길 수도 없는 등본 이런 거. 그렇죠. 어차피 그 전부터 자치였고 혹은 좀 배척받은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세금을 낸 기록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 기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하. 봐봐, 니네 기록 없잖아. 니네 영국 외세 따라서 들어온 놈들이잖아. 니네는 불법 외국인에 불과해. 이거 뭐 방법이 없네. 그래서 결국은 이 울분에 젖은 혹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총을 잡았죠. 그래서 무장 투쟁을 실시를 해요. 근데 정부군이 토벌을 또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961년 정도 되면 정부에서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토벌 작전을 펼치니 지역 주민과 그리고 무장 세력 간에 이 단절이 오죠. 그러니까 단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장 세력들이 더 이상 투쟁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공급원이 없어. 공급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항을 합니다. 투항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 아닌 것처럼 거기서 알아서 풀 뜯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든지 심지어 적군이라도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았어, 이 사람이 병원에 있어, 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기록에 없는 사람들이니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고요. 죽어서 묻어도 그냥 존재가 사라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21세기 가장 가혹한 형벌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야 이거 정말 슬픈 일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로힝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네.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죠. 울분에 또 찾겠죠. 네. 정부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니네는 그냥 영국 외세에 따라 들어온
불법 외국인일 뿐이야. 이 기조를 끝까지 가져갔거든요. 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 기조예요. 그러니 무장 투쟁 말고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생겨난 거죠. 영국 망명한대요? 영국에서는 그 독립시켜주면서 로힝야족의 일부 권력을 이양하면서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1978년 2월 7일 날 이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또 군사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작전명이 드래곤 킹이라고 합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그 내위인 정권이 그러니까 군부 독재죠. 네. 언제나 그들은 외부 세력과 이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다시 역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어라는 네. 불안감에 언제나 떨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불만 세력들, 특히 로힝야들을 정리를 해버리자 아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싹 다 밀어버리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신경이 쓰인 거죠. 그렇죠. 이제 70년대면 벌써. 그죠. 네.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네. 군사작전이지만 인구조사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알아내서 이들을 조치를 하겠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이유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위해서다. 무섭다. 네. 군대를 동원했지만 군대는 그냥 사실은 혹시 몰라서 동원한 거야 라는 그런 허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작전이었죠. 인종 청소네 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작전으로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로힝야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버마 정부는 25만, 20만은 아니고 15만 명 정도의 정말 문제 있는 외국인, 불법 외국인을 우린 추방했을 뿐이야. 라고? 숫자를 줄여서. 예. 근데 그 숫자의 차이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들은 사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로 국명 바꾸고 할 때쯤에 강력한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축구할 때 제일 한국이 옛날에 고전했던 게 버마였어요. 아시아에선 이렇게 다투고 우리가 잘 못 이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내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잘 많이는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밀려들게 된 거죠. 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난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어허. 그래서 처음에는 적십자사에서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아이고 이 규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유엔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허. 다행히 1978년 7월 31일 날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협약을 맺어서 네. 난민 중에 18만 명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대다수네요. 예, 로힝야족의 18만 명의 난민이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게 된 겁니다. 아니 문제가 다시 돌아가면 뭐 합니까? 맞아. 가서 인간 취급을 못 당하고 네. 쫓겨나온 건데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군사작전이 진행이 되면서 추방을 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놔둔 건 아니고요. 모두 다 소각시키든지 밀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와도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슬픈 쳇바퀴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게만 해주면 이 18만 명이 다시 한번 터전을 마련하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이 존재는 돌아온 로힝야족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불법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로힝야족 중의 일부는 무장 봉기를 다시 합니다. 아니 방글라데시하고 그럼 왜 협약을 맺은 거예요 또? 당시에 방글라데시만 해도 거기도 세계 최빈국이었고 미얀마도 거의 세계 최빈국이었고 그래서 뭐 주요 생산물이 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흡수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최빈국 상태에서 이렇게 그 통제 경제를 하니까 이게 수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 산업 구조라든가 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받으니까 예를 들면 산업화가 되면 이게 저임금 노동자라도 하는데 그것도 쓸 데가 없는 거죠.
2016년 10월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이 새로운 또 세력이 탄생을 합니다. 4년 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로힝야족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시킨 사건인데요. 네. 새로운 세력이 미얀마 군경을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이들은 과격 테러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들의 이름은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입니다. 로힝야는 알겠는데 아라칸은 왜 구원? 아라칸이 옛날 그 지역의 지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내 자치권 돌려줘라. 그렇죠. 우리는 아라칸 자치구의 구원군이다라는 의미죠. 지휘관은 야타울라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희한하게 이 로힝야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로힝야족이긴 하지만. 쫓겨나서 태어났구나. 아닙니다. 파키스탄에도 아주 소수의 로힝야족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태어나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이 이슬람 교도가 된 거죠. 원리주의구나. 예, 원리주의자가 된 거죠. 이들이 그러면 미얀마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예. 2016년 이들로 인해서 130명이 넘는 미얀마 군경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게 많이? 예. 그리고 2017년 8월 25일에는 24개소의 경찰 초소 혹은 군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으로 약 7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죠. 이 사건 이후로 미얀마 군이 이 단체는 그냥 그 전하고 틀리다. 정말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야겠다. 이 뿌리 뽑아야겠다 하고 이 지역 자체를 군사 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 혹은 기자들을 그 지역에 전혀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대놓고 잔인할 거야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통해서 이제 로힝야 지역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미얀마 군경한테는 아직도 불법 외국인일 뿐이니까 다시 추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로 30만 명을 추방을 시켰고요. 2차로 또 다른 30만 명이 추방이 돼요. 예?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구는 꾸준히 늘었네요. 미얀마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의 총 인구의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엄청나구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 중에 30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퍼센티지가 나간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추방을 하고 그 마을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삶의 터전만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요. 추방을 시킨 후에 그 지역을 밀어버리고요. 네. 거기에 미얀마 관공서나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세웠어요. 아하.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 와, 참 잔인하다. 이런 지금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 문제가 뭐 정말 그냥 말살 정책 하는데도 간간히 있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네. 웬만하면 타협을 하는데 네.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서 다른 나라로 가라.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갈등 생기지 않나요, 이러면? 안 받죠. 이런 대규모 인원을 받으면 그 나라는 소수민족 문제를 또 안게 되고 그렇죠.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또 소수민족 문제로 복잡한 그렇죠. 나라들이에요. 사실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니 이걸 누가 받겠어요. 거기다가 사실 미얀마에는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로힝야 얘기했지만 카렌족, 카첸족 그래서 또 뭐 되게 많아요. 네네. 그 카렌족 게릴라 같은 경우도 한때 뭐 그쪽에 호랑이 뭐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로힝야족보다 카렌족 얘기를 옛날에 먼저 들었어요. 이쪽 사람들이 아주 세가지고. 강경하다. 네, 그래서 다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로힝야만 밀어내는 게 아닐 거야 이게. 근데 이 로힝야족의 문제 말고도 이렇게 소수민족들의 갈등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소수민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해결책이 없어서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뭔지는 솔직히
세상에서 내가 알기로 지금 내놓는 사람이 없을 거야. 100% 노벨 평화상 그거 해결책 내놓는 거.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방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땅치가 않죠. 몇십만 명을 자기네 나라에서 받아줄 나라도 없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자생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30만 명의 농업 이를 우리 사회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로힝야족이나 카렌족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대규모로 받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게 하냐고. 농장을 줄 거야, 농업을 할 거야.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사실 만만치가 않고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산업화를 하면서 안 좋은 면도 많아요. 산업화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문제들이 생겨요. 사회 빈민, 도시 빈민층이 된다거나 뭐 기타 등. 태국도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사회에 안 좋은 구석으로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네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고 또 저도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농업사회로 그냥 두고 땅을 떼어준다는 건 결국 또 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생긴다. 결국 과거 체제를 유지하느냐 산업화를 하느냐 다 문제가 되더라. 참 답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웅산 때 영국하고 그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군부 독재가 되면서 뒤집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웅산인데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제가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도 좀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던 갈등의 시작이었군요. 네, 이제 처음에 근데 이름은 좀 멋있어. 처음에 미얀마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이제 소수민족 뭐더라 뭐 무슨 민족 연합 예를 들면 카렌족이라고 그래서 카렌족이 통합된 정치 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또 달라. 자기들끼리. 보니까 뭐 레드 카렌 무슨 카렌 고지대 못낀 카렌 뭐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얀마, 버마 뭐 이 정부와 그리고 고지대 이 지금 로힝야를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이 안에도 정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카렌족도 아니고 카렌 뭐 민족 연합 뭐 또 로힝야도 민족 연합 이런 사람들이 또 서로 뭐 우리는 들어간다 안 한다. 요 단계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대로 갔다고 해서 아름답게 끝났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우리도 제가 그걸 살아보질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만은 참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 무장투쟁했던 거는 카렌족이 더 유명했어요. 그 카렌족 같은 경우 특히 강했나 봐요. 영국군이 싸우는 기록 보면 그때 로힝야기 또 의외로 잘 안 나오고 카렌족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싸움 잘한다고. 그래서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이 공격해서 랑군 버마의 수도였던 랑군이 함락될 때 나중에 이제 그 버마 인팔 전선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스티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게 또 비난도 많이 받는데 그거는 확실했던 사람이 이러 저게 군인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거 되게 셌던 양반이거든요. 겨우 뭐 병사가 뭐 대사관 경비원 뭐 이래갖고 중국군 대사관 경비원에서 군인 한 30-40명 민간인 한 6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도망쳐야 되잖아요. 후퇴해야 되는데 철도가 다 끊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인팔 작전 옛날에 들어보셨죠? 인팔이라고 그 엄청나게 그 험한 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인도로 도보로 탈출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식량도 제대로 보급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왔던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자기 병원 간호원들을 데리고 여기 참여를 합니다. 우리도 데려가죠. 근데 그 간호원이 되게 카렌족 소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기독교 전도하고 뭐 요즘 말로 서양 학문 가르치니까 원주민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또 소수민족들이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서 비주류니까. 10대 소녀가 19명인데 뭐 다들 날씬하고 뭐 조그맣고 그런데 이게 뭐 미해병대 이런 애들이 저런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지 우리 지금 피난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막 놓고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또 안 돼. 단 한 명도 버릴 수 없어. 군인이라면. 그렇죠. 군인이라면. 그 라면이 참 무서운.
음식 라면 말고 그럼요. 이 라면이 라떼는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 사람 라면입니다. 맞아요. 그냥 가는데 이게 뭐 대사관에서 편히 살던 애들이 그 험한 범한 산악지대를 가니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정작 이 소녀들이 잘 버텨. 그 등치들 간호하고 와. 구축하고 산에서 먹을 것 찾아오고 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 20며칠인가 걸어서 이제 인도에 도착했는데 맨 앞에서 스틸리얼이 딱 꼿꼿하게 걸어오고 그 뒤로 이제 거지대 같은 애들이 부쩍부쩍 걸어오고 맨 뒤에 팔팔한 소녀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밀고 오더라. 그게 카렌족이에요. 근데 사실 이 조그만한 동양인 여자 친구들이 엄청 강하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근무를 하셨던 여자 간호사분들이 160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간호사들이 170 넘는 독일 간호사들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 요양시키고 욕창 없애도록 하고 이거를 너무 잘해서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 독일의 노인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렌족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80년대 카렌 민족해방군이 거의 2만 명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로힝야보다는 카렌족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근데 시절에. 매스컴에 안 알려진 것뿐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미얀마가 쇄국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지금은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보가 잘 안 들어오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하고 영화 그 람보 네. 4편에 나오는 그 게릴라들이 이 카렌족이라고 모델로 한 거라고 하네요. 카렌 해방기구 이쪽. 네, 겹겹이 쌓여온 미얀마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이 삶의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로힝야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뭘 좀 짚고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뭐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책임, 선진 국가의 책임 또는 국가의 책임 또는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종족,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이런 짓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요. 종교가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고 같은 동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힝야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가 지금 뭐 저도 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국가라는 것이 안 좋은 면도 많지만 왜 국가라는 게 인류가 사람들이 만들어 왔느냐. 바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통합하기 위해 해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지역을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 그거를 통합해 간다는 것이 미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냥 우리가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세계가 외면하는 불쌍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세계의 사실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직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